감사합니다. 저는 1939년 4월 14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1950년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그때 당시에 5학년 때 6.25 사변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차 피난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고개라는 데서 보냈고, 다시 9.28 수복 후에 서울에 와서 있다가 그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난 일사후퇴 때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이라는 데로 피난을 내려왔어요. 뭐 그 난리통에도 공부는 해야겠기에 이원국민학교 5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뭐 정시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 11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 애기 아버지들도 있고 뭐 이런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어요. 손바지 저고리 입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 서울에서 피난을 왔지만 그래도 그 서울 창경국민학교에는 교복이 있었어요. 노란 그 금단추도 달려 있고 그런 교복을 입고서 나간 그 편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시골 그 애들이 뭐 그 나보다 뭐 큰 형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같이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까만 그 교복에 노란 금단추가 달려 있고 또 그 에리 그쪽에 이제 하얀 이런 깃도 있고 그래서 아주 특이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동화 이런 걸 많이 듣고 아주 재미있게 듣고 기억했던 것이 있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애들이 제 주변에 모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무슨 톰 소야의 모험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애들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어서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동화 좀 들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 색깔도 뽀얗고 교복도 입었고 그런 동화도 잘 얘기해주고 하니까는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서울 학생들은 이렇구나, 이런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랬던 피난 시절을 보냈는데, 시골에서 자라고 시골의 고향인 그 아이들은 뭐 하다못해 감자든지 고구마든지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저희 피난민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아주 혹독한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초근목필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하는 실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초근목필이라고 해서 뭐 칡뿌리를 캐먹고 또 소나무 겉에 그 빨간 껍질을 벗겨내면 속에 이제 하얀 껍질이 나와요. 그것도 벗겨서 나온 뭐 돌로 찧어서 송진의 뜰본 맛도 울고 낸 다음에 그런 것도 먹고, 하여튼 그 배고픔의 그 시절을 어렸을 때 한참 먹고 그럴 나이에 굉장히 배를 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에 수복을 했고, 서울에 와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6.25 전쟁 당시에 완전히 집도 없어지고 뭐 폐허됐으니까는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 정릉에 가면 호박밭이 그때 많았는데 천막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호박밭을 밀어내고서 밤에 밭 주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밤에 그 호박밭을 밀어내고서 천막을 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호박을 따라오는 그 밭 주인이 이렇게 보고서 나간 뭐 노발대발 난리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는 그저 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나 호박밭 주인한테 사정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원체 형편이 딱하니까 그러면 호박은 마음대로 따먹되 다른 사람이 와서 호박을 따가는 걸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호박밭에서 나가 천막을 치고 좀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공부는 중학교까지는 이제 뭐 공부를 그 주간에 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는 이제 학비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서울역 앞에 그때 당시에 동국무선공업고등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야간을 다녔어요. 이제 그 후에 그 학교가 점점 커져가지고 현재는 광운대학교 종합대학이죠. 현재는 광운대학교가 돼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 전자공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또 그쪽에 소질이 있었고 그래서 그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는 항상 제가 톱을 달렸어요. 그리고 있던 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이제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서 이제 병과를 받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7.131이라는 병과를 받았어요. 병과 번호가. 7.131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거 통신행정이라는 병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통신행정 그러면 통신계통에서 난 무슨 업무를 보는 그런 병과인가 보다 했는데 기본 훈련을 받고 2주간 기본 훈련을 받아요. 왜냐하면 통신병과는 교신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동공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처음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일으켜야지 통신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원동공학을 배우고 통신보안, 이제 통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통신 보안 교육도 받고 그렇게 2주를 이제 기본 교육을 받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본 교육을 받는데 이 통신 행정이라는 게 난 뭐 통신의 어떤 행정 업무가 그랬더니 모르스 부호 치는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무전기나 이런 것이 아주 초보적이랄까 그래서 보이스 통신은 뭐 통신 기계가 받쳐주지 못하니까는 모르스 부호를 가지고서는 교신을 했습니다. 돈찌 도돈찌 돈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우는데 나는 뭐 무선 항이라든가 또는 통신 기계 정비라든가 이쪽에 전공을 했는데 이게 저하고는 좀 적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통신학교 들어가서 그 기본교육 2주 받고 나서 본교육 들어가자마자 아 이건 나하고는 적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이제 통신학교 안에는 학생연대장이라는 그 중령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나는 이만저만해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했고 또 내가 그 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업무는 통신 정비 쪽이 내 적성에 맞고 그것이 또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국가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통신행정 이걸 병과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그 학생연대장이 무조건 정갱이를 워카발로 걷어차면서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욱박질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나라를 군대 생활을 같이 3년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데 적성에 맞지 않는 이 모르스 부호를 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설득을 했지만 뭐 막무가내예요. 나중엔 그랬어요. 저는 이 통신학교를 잠시 탈영해서 서울에 가서 국방부에 쫓아가서 난 탄원서를 낼 거다. 그랬더니 이 학생연대장이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저런 소신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있는 동안에 계속 그 무선항리라든가 무선 실습의 정비라든가 이쪽에서 계속 제가 톱을 달렸어요. 통신학교 교장이 완스타인데 그때 당시에 한두석 준장이라고 그분이 통신학교 교장을 하는데 그 통신학교 교장이 전 입교 생활 많았고 한 2,000명 정도가 입교를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하십시오. 1등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 있다고. 톱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잖아요. 계속 톱을 달려왔으니까. 나는 집이 서울이고 그러니까는 육군본부로 가기를 이제 결심을 굳혔죠.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졸업을 앞두게 되면은 통신학교 측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자기네 통신학교에 남겨놓으려고 미리 개인 면담을 합니다. 이호영 일병은 아주 우수하고 또 국가에서 필요로 한 인재니까는 통신학교에 남아서 후진 양성에 기여해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아니다. 나 1등 했고 또 집이 서울이니까 난 육군본부로 가야 된다. 이러고서 얘기했더니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관들하고 부닥치면서 있다가 내가 1등을 했는데 통신학교에 강제로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난 탈영에 가서 난 국방부에서 또 탄원서 낼 거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육군통신학교 그러면 이제 도망갈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육군본부하고서 딱 부르더라고요. 개인 출발하는데 이제 여비를 줘요. 기차 타고 가라고. 그럼 이제 목도장 가져가서 이제 여비를 받는데 여비 주는 놈한테 목도장 팽개쳐서 야 너 받았어. 그러고서 그냥 서울로 와버렸어요. 육군본부로 왔죠. 근데 이제 집에를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야간 열차를 타고 오니까 이제 새벽녘에 집에 들어왔죠. 집에 들어오는데 더블백을 메고서 나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 하고서는 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다 말고서 나와서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육군본부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래?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 저를 끌어안고 참 잘했다 너 잘했다.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에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정비실에서 난 그 통신 장비를 수리하고 있는데 여군 중위 하나 하고 소위 하나 하고 들어오면서 우리 내무반에 있는 텔레비전 좀 고쳐달라고 왔어요. 텔레비를 고쳐서 여군 훈련소 내무반에 갖다 설치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중위를 붙들고서 나간 이야기를 했죠. 사정을 했죠. 같이 왔던 그 양소위였었어요. 그때 그 양소위 좀 나 좀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 후에 됐는데 그때는 아주 뭐 완강하게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훈련소 사무실로 전화를 맨날 하고 그러니까는 이 우리 집사람이 귀찮았는지 다른 부대로 그냥 전출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내가 또 이제 부관감실에 이제 연락을 해서 찾아봤죠. 이 양소위가 지금 어디로 전출을 갔냐 그랬더니 대구로 갔다는 거예요. 대구로 전출을 가면은 대구에 전화를 하고 대구에 또 근무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전출 갔대요. 그래서 보면 부산으로 가 있더라고요. 또 전화번호 찾아서 전화하고 하여튼 굉장히 끈질기게 따라다녔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현역적에 여군은 원래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결혼을 하면 무조건 전역을 하게 돼 있어요. 전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시내에 근무하니까 영해 거주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는데 김경은 씨 밑에 수석부관 하던 이민영 장군이라고 그분한테 이제 줄이 다니까는 이만저만 해서 이 양중위를 좀 제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거 어렵지 않지. 그래서 전역을 했죠. 저는 결혼 후에 남매를 낳았습니다. 위로 딸, 아래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딸도 그랬고 아들도 그랬고 전부 다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딸은 학교 졸업하고 그 클래스메이트 중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바로 결혼 생활했고 아들은 고대 그 의대 그 재활의학과를 졸업을 해서 그 고대 부속병원에 근무를 했었어요. 했는데 아들, 딸을 모두 다 이민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들은 호주로 이민을 갔고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갔고 딸은 그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딸의 나라가 겨울이면 아들의 나라는 여름이고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나이가 85이 넘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짧더라고요. 85년을 살았으면요, 이제는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할 나이가 됐어요.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건강은 그래요. 내가 건강해지겠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건강은 첫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저는요.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다급한 상황에 부닥치면은 모든 거 뭐 다 내려놓고서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많이 그러죠. 그런데 그 지푸라기라도 붙을 수 있는 그 신앙,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지푸라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신앙심.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거다 하는 확신.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건강은 따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앙심으로서 그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